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건직 그리고 의료기술직 보건연구사 또는 보건복지부나 뭐 방역직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의 이제 우리 수험생들의 그 전공 과목이죠.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안진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이번 첫 시간에는 간단하게 제가 2024년 강의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간단하게 하고 들어갈 건데, 이게 사실 그 제가 OT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라가져 있는 게 있긴 있어요, 따로. 근데 그걸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여서 전체적으로 강의가 어떤 스타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커리큘럼이 진행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에 임하고 따라오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공중보건 보건행정 공통적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뭐 저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보고 왔겠지 뭐, 그쵸? 안진아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이제 강사들을 쭉 찾아보고 나름 그래도 이 사람이 난 좀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저한테 왔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강의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T 영상이라던가 또는 샘플 영상 이런 것들 많이 찾아보고 어떤 강사가 100%의 수강생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 강의 스타일이 맞는 분도 있을 거고 다른 교수님의 강의 스타일이 맞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아서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선 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공부하시는 분들의 직렬을 보면은 보건직, 의료기술직이 거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저희 수강생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보건연구사, 그래서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석사 이상급 이고 이제 연구직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보건직은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을 두 과목을 다 전공 과목 시험을 보죠. 그래서 두 과목 수업을 들으셔야 될 거고,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만 전공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공중보건에도 보건행정이 조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공중보건 챕터 안에 보건행정 파트를 따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중보건 한 과목만으로 준비가 되게 할 거고,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 보건행정이 아니라 보건학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근데 보건학은 그냥 공중보건보다 보건행정 파트의 내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1권 파트까지만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나머지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는 직급에 따라서 공중보건, 보건행정 둘 다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 과목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방역직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보건진료직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사인데 보건진료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서 공중보건이랑 지역사회보건을 아마 준비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의 직렬이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될 거고, 각자 자기 직렬에 맞는 과목을 준비하게 되실 거고요. 뭐 이거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합격 후기예요. 근데 제가 장단컨대 이거 대방고시 학원이 조금 솔직하고 약간 인간적인 학원이어서 거짓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수험생들이 다 그냥 하나하나 올려준 거고, 저희가 사실 요청도 잘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분들이 이제 올려준 거 되게 감사한 합격 수기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뭐 읽어봤겠죠? 합격 수기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많이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건데, 제 강의를 아마 이제 듣겠다, 안진아의 수업을 듣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합격 후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믿고 따르세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의심이 돼요. 막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들었는데 지나고 나면 모르겠고 공부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하라는 거지, 근데 저 사람은 왜 도대체 책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려주고 있는 거야, 중요한 것만 뽑아서 좀 알려주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듣다 보면 너무 지겨운 거야. 책에 있는 거 토시 하나 앞두고 다 설명하고 앉아있네? 그럼 뭐로 수업을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수업을 하느냐,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보건직렬 공무원들, 보건연구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렬에 비해서 합격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되게 높아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운에 따르긴 하지만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는 보통 95점 이상이거나 100점으로 나오는, 합격선이 100점으로 나오는 경우들도 여러 지역이 있고요.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도 마찬가지예요. 그나마 보건직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한국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평균이 떨어질 수 있지만 거기에서 부족한 거를 공중보건, 보건행정에서 메꿔야 돼요. 그리고 기술직 같은 경우도 법규나 생물에서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공중보건에서 점수를 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은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 100점을 맞을 것으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핵심만 쪽쪽 뽑아서 하면은 한 80점은 무조건 맞아요. 근데 우리 목표는 80점이 아니거든요. 80점 맞으면 무조건 떨어져요. 못 붙어. 80점 맞았는데 붙었다. 그거는 그 지역의 시험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와서 그냥 합격선이 낮아진 거지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꼼꼼하고 아주 그 지엽적인 것까지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수업 스타일이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업을 듣고 합격을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래서 그냥 수업을 믿고 따라가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딴소리 하는 거 좋아해요. 수업 중에 약간 여러분들이 지겨워질 때쯤, 공부 너무 하기 싫어질 때쯤, 지칠 때쯤, 막 불안해질 때쯤, 그럴 때 이제 합격한 수험생들 얘기도 많이 해주고 약간 인생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러는데, 저한테 정말 거짓말 안 붙이고 되게 그 편지처럼 오는 글들 중에 되게 많은 합격생들이 한 얘기가 울었대요. 여러분들 요즘 스터디 카페 같은 데서 공부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 보다가 내가 막 마침 힘들고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찰나에 어떻게 귀신같이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강의 중에. 그래서 울었다. 너무 거기에 이제 복받쳐서 울고, 그리고 합격했다라는 그 소식이 되게 많이 와요, 합격생들한테. 그래서 멘탈 관리를 해주신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합격생들이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수업 중에 좀 많이 아마 해드릴 거고요. 뭐 적중률은 99%, 95% 이상은 된다라고 자부를 해요. 정말 교재에 없는 완전 새로운 거, 정말 어떤 보건학 교재도 없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가 강의한 내용에서 다 나와요. 그거보다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그 합격생들도 많이 하는 얘기가 최신 기출 경향 분석 잘해준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요런 내용은 그동안 거의 안 나오던 건데 한 번 나왔는데 앞으로 좀 나올 것 같아요. 요거 새로운 경향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 꼭 보세요. 요런 얘기들을 해드리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와서 이거 이제 나와서 맞았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에 이제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되게 많이 들 거예요. 사실 과목마다 공부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 과목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공중보건이나 보건행정이라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국문학을 전공했다, 영문학을 전공했다, 한국사를 전공했다라고 하는 교수님들이잖아요. 근데 어디에도 나는 내 전공은 공중보건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하나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 사실은 보건학 계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과목들, 그러면 뭐 역학이라던가 보건통계라던가 보건관리라던가 학교보건, 모자보건, 또는 노인보건, 감염병, 만성질환, 산업보건, 환경보건, 이런 여러 각각의 과목들을 다 묶어서 하나로 요약해 놓은 게 공중보건이고요. 보건행정도 행정학 원론에다가 보건학에 나오는 내용들을 또 갖다 붙여 놓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막 뒤죽박죽, 진도가 착착착착 나가는 게 아니라 뭔지 모르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뒤에 가면 다시 나오고, 이런 특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는 너무 막연하고 너무 어렵고, 특히나 공중보건 같은 경우는 그 많은 과목들을 하나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범위가 어디까지 과연 볼 것이냐, 이런 것들. 이제 두꺼운 한 과목을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으니 그게 얼마나 다 들어가 있겠어요. 그렇다 보면은 시험에 또 이 교재 없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그러면 이제 요령, 방법, 비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바라겠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쉽게 공중보건, 보건행정이라는 과목을 잘 쉽게 공부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 제일 중요한 거는 반복이에요. 여러분들 수업 한 번 들은 다음에 이제 됐어, 이거 불가능, 절대 불가능이고요. 수업을 한 번 듣고 난 다음에 첫 페이지로 돌아가면은 이걸 했었나 싶은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수업을 듣는데 저게 도대체 뭔 소리야 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 파트 가서 뭐 사회보장 파트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앞에 간간히 용어가 나와요. 역학에서도 연구기법들이 역학에 나오는데 그 연구기법을 공부도 안 했는데 앞에서 먼저 그 단어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해서 난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 그게 이론에 그냥 막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처음에는 첫 1회독을 할 때는, 그리고 첫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이해가 되든 않든 그냥 쭉 진도를 나가야 돼요. 쭉 진도를 나가고 끝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을 사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쭉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다시 들어보면 처음에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뒤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이 얘기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내용이 달라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 물론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한테 이런 회독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공중보건 보건행정은 첫 한 번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여서 반드시 반복을 해야지 이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차곡차곡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회독을 여러 차례에서 쌓아가면은 나중에는 문제를 딱 보면은 문제 보는 순간 답이 딱딱 튀어나올 수 있게끔 될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자, 반복을 하면서 보면은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외워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처음부터 그거 외울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일 이제 공중보건 공부할 때 여러분 수험생들이 그 감염병 1급, 2급, 3급, 4급 그거 다 외워야 되는데 그거 다 어떻게 외우지? 저는 외우지 말라 그래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감염병이 뭔지를 알아야, 자, 급을 분류를 했다는 건 사람이 법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무슨 기준으로 나눴겠어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1급, 2급, 3급, 4급을 나눴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알아야지, 얘는 이런 질병이니까 몇 급에 있겠구나 라는 게 개념이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잘 거론되지 않는 아주 세세한 것들을 외워야지 처음부터 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반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해가 없이 반복만 하고 암기를 하면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문제가 단답형도 아니고 대부분, 그리고 딱 정해진 지문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지문이 다르더라도 내가 다른 개념이 이거는 이런 내용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접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해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절대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이제 지문이 길어질수록 이해가 덜 돼 있으면은 문제를 풀 수 없다. 근데 최근의 경향은,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되게 단답식이 되게 많았었어요, 시험 문제가. 근데 지금은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체적인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근데 제가 정말 이렇게 여러 해 강의를 하고 수험생들을 보면서 되게 많이 봤던 게, 수험생들이 아주 쉬운 내용인데 지문이 길어지면 못 풀어요. 되게 쉬운 내용인데 지문이 길어지면 못 풀어요. 앞에 문장 읽다가 뒤에 가서 까먹어, 앞에 내용은. 그 뒤에 것만 보고 문제를 푸는 이런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긴 지문들을 계속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내가 맥락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해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 번 회독을 하고 이해를 하고 반복을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 남는 찌끄레기들이 있어. 얘는 이해로 불가능해. 이해할 수가 없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수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너무 외우기 싫은 거지. 세상에 0.001인지 0.05인지 0.003인지 이거 어떻게 다 외우냐고. 너무 하기 싫지. 그래서 내 시험엔 이게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야, 우리 마음이. 내가 외우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외워야 되나? 외웠는데 안 나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이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솔직히. 저부터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장단컨대 여러분이 안 외우잖아요? 시험 문제 꼭 나와요. 진짜 장담해요, 제가. 여러분이 달달달달 잘 외워서 갔잖아요? 안 나와요. 뭐가 더 좋겠어? 뭐가 더 좋겠어요? 선택을 해야 돼. 외우고 안 나오면은 안 틀리는 거잖아. 안 외우고 나오면은 틀리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외웠는데 나오면 땡큐고, 안 나와도 내가 외웠으니까 안 나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정말 하기 싫은 내용이 있다. 나 이건 진짜 너무 하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게 근데 꼭 시험 문제에 나올 거야 라는 것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공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학습 방법을 알려준다면서 우리 뻔히 다 아는 반복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래.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 꼼수는 없어요. 공부에 있어서 꼼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간혹 뭐 운 좋게 뭔가 되게 요령껏 되게 짧게 막 했는데 운 좋게 잘 맞아서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게 내가 될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은 자리에 대한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합격생 중에
3년 만에 합격한 이제 의료기술직 수험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첫 해에는 이제 간당간당하게 떨어지고, 두 번째에는 필기를 붙었다가 면접에서 떨어지고, 세 번째에는 두 군데 지역을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한 군데 합격하고, 경기도에서 의료기술직 11월에 합격하고, 2월달에 또 시험이 있어서 2월달에 봤는데 또 합격하고,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골라서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합격하고 저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근데 저 그냥 쉽게 1년 만에 붙었으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 안 했을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일할 때 내 직장, 내 일에 대한 어떤 가치, 소중함 이런 거에 대한 걸 몰랐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들어간 그 자리의 소중함이랑 그냥 대충 어떻게 운 좋게 들어간 거랑은 아마 차원이 틀릴 거예요. 그럼 일에 대한 만족도, 직업에 대한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결국은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게 합격할 수 있는 정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는 제가 설명을 제가 제일 잘하는 거, 제가 강사로서 가지고 있는 제일 진짜 이건 누구보다도 내가 잘해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려운 거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정말 탁월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보건연구사라는 직렬, 이제 석사급이라고 했잖아요. 석사 이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직렬인데, 역학이랑 예방의학이라는 과목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우리 공중보건에도 역학이 들어가고, 근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역학을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수학 같거든. 통계랑 역학, 뭐 연구기법 이런 게 나오니까 보통 수험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근데 제가 그 강의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요. 들어보면 알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 분야를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공부할 때 되게 좋아했던 분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제가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되게 쉽게 잘 설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사라는 직업이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능력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학이라든가 보건통계 이렇게 어려운 개념들이 나왔을 때는, 또는 뭐 보건행정에서 어려운 모형이나 이론들이 나왔을 때, 이럴 때 정말 쉽게 이해를 시켜드려서 굳이 가서 내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강의만 들어도 저절로 이해가 되고 내 이론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설명을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내용이 뒤에 나오고 뒤에 내용이 앞에 나오고 막 계속 섞여 나온다라고 했죠. 그럼 뒤에 이론 들어갈 때 그 앞에서 있던 내용이 나오면 그걸 제가 계속 반복을 해드려요.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뭐 역사, 연도 이런 것들은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연도랑 알려드리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수업을 듣다 보면. 그래서 실제 우리 수험생들 나중에 이제 반복한 다음에 심화이론이나 문제풀이 들어가면 이거 몇 년 하면 다 나와요. 입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게끔 최대한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심화이론,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이 있고 심화이론이 있는데, 심화이론 안에서는 조금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더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보건연구사는 이제 아무래도 직렬이 급이 높기 때문에 문제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보건연구사에서 나왔는데 요거는 내용이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보건직이나 기술직 문제도 나올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심화이론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그까지도 커버를 해드릴 거고, 실제로 그 심화 내용에서 생각보다 출제 빈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다 잡아드릴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최신 기출 경향들, 그래서 기존의 베이스에 깔려서 나오는 문제들 플러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나올 것이다 짚어드리는데, 진짜 생각보다 그 그런 적중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커리큘럼은 지금 우리가 기본 이론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이 8월부터 10월까지 12주 정도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도 그렇고 보건행정도 그렇고, 그래서 기본이론에서는 기본서를 1부터 10까지 하나도 빼지 않고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최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고, 기본이론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책이 다 외워질 정도로 만들어 드리기 위한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기본이론이 끝나면 심화이론 한 6주 정도로 되게 이 기본이론에서 했던 것 중에서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것들, 필수 암기 내용들, 그거 제가 이제 안심노트라고 해서 요약집을 만든 게 있는데, 그 요약집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면서 한 심화이론 내용만 알고 있으면 80점은 무조건 맞고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서 시험 문제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심화이론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플러스 교재에 있던 제가 아까 말했던 심화이론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은 단원별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연말 되면 새로운 기출문제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1, 2, 3월 3개월 동안 기출문제 풀이가 들어가는데,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필수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는. 근데 이제 제 교재는 다른 교재랑 조금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 기본서 이론 순서대로 기출문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풀면서 기본서를 다시 회독하는 효과를 만들어 드릴 거고, 어떤 이론에서 어느 정도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어떤 이론에서 주로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경향 분석이 굉장히 쉽게 될 거고, 그게 다시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또는 예전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들어선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까지 파악할 수 있게끔 문제 배열이 되어 있고, 제가 문제풀이 수업하면서 여러분들께 쉬운 문제들은 바로바로 암기가 될 수 있게 하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문제 푸는 요령을 조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꿀팁이에요. 제가 문제 푸는 요령을 되게 많이 알려드리는데, 실제로 시험 보고 와서 연락 많이 와요. 모르는 거 새로운 게 나왔는데 교수님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풀어서 맞았어요 라고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런 요령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출제자 의도 파악하는 거. 문제가 이것도 답될 수 있고 저것도 답될 수 있고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럴 때는 이 출제자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가 아니라 출제자님이 원하시는 답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점수를 얻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풀 수 있는 방향을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4월달 4주 동안 모의고사 문제풀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처럼 문제를 시험지처럼 해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시간 재서 문제 풀고 제가 해설해 드리는 방식으로 해서 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파이널 특강 있는데, 요거는 이제 시험 보기 직전에 한 6시간에서 8시간 과목별로 그 정도 해서 1부터 10까지 한 방에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냥 간단하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쫙 들어보고 가면은 또 도움이 많이 되실 내용입니다. 자,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제가 간단하게 수업에 대한 OT만 진행을 해드렸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적을 받고 합격할 수 있는 수업을 제가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중보건 기본이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거고요. 공중보건 교재가 이제 3권으로 나뉘어져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본이론에서는 1권, 2권까지 진행이 될 거고, 3권은 부록이에요, 부록. 여러분들 참고로 보시라고 해서 3권에는 그동안에 공개됐던 기출문제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직, 그러니까 보건직은 이제 공개가 되는데, 의료기술직, 그 다음에 보건연구사 같은 경우 문제가 공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마다 문제도 다 다르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 보고 이런 문제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제가 그걸 가지고 문제를 복원을 해서 기출문제집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공개된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것만 모아서 이제 회차별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의료관계 법규가 한 5개, 6개 그 정도 들어가 있을 건데, 그거는 기본이론 수업에서 제가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질문해요. 수업 끝날 쯤에 이건 안 해주세요 라고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어차피 의료기술직 같은 경우는 법규 시험 보잖아요, 따로. 그럼 어차피 별도로 법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보건직 같은 경우는 법규 시험이 없어요. 다른 직렬들은 법규 시험이 없는데, 그렇다고 법에서 막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법의 내용 중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본서 이론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차피 기본서 안에서 그 법 내용들을 다 다루기 때문에 굳이 기본 이론에서 법을 제가 다 정리해 드릴 필요가 없고, 굳이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교재에 있는데 안 하면 이제 불안하거든,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심화이론 수업 끝날 쯤 마지막에 법규에서 요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한번 쭉 정리해 드릴 건데, 법이 그렇게 한번 쭉 정리한다고 다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근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 기본 이론에서 자주 거론되는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심화 이론에서 정리를 해드리고, 기본 이론에선 3권은 안 해요. 그러니까 3권 여러분들 그냥 참고 부록이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푸는 연습 정도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권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은 색인이 있거든요, 여러분. 색인. 그래서
단어들 해서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뭐 어떤 단어가 몇 페이지 딱딱 나오지만 여러분들은 단어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었는데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찾을 때 그거 색인 이용해서 페이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드렸으니까 그거 잘 참고하시면 되겠고, 공중보건은 제가 앞에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보실게요. 차례 한번 보시면은 기본적인 공중보건에 대한 개념이 있는 총론이 있고요. 역학이라는 학문이 있고 보건통계라는 학문, 이거는 대학원에서도 역학 과목 하나 따로, 보건통계 과목 하나 따로 해서 몇 학기를 들어야 되는 수업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몇 페이지로 요약을 해놓은 거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과목이고, 심지어 또 사실 역학이랑 보건통계는 완전 별개의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둘 다 연구와 관련이 되어 있고 뭔가 수학 같은 산수 같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묶어서 조금 더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한 챕터로 만들고 있고, 질병에 대해서 우리 감염병들, 그 다음에 만성질환, 기생충질환, 이게 또 한 파트로 들어가 있고요. 환경보건이 파트 4에 들어가 있는데, 환경보건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환경직 공무원들은 환경보건이 하나의 시험 과목이잖아요. 어려워요. 환경보건이라는 과목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렇게 한 파트로 넣어놨으니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특히 환경보건은 과목 자체도 어렵고 내용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한 거를 너무 요약을 해서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될지 되게 어렵고, 시험 문제도 그러다 보니까 낼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모를 만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 빈도도 높고 공부하기도 제일 어려운 거.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가 사실은 시험 문제 한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에서 가장 출제 비중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출제 비중이 높은 애들을 다 1권에다 넣어놨어요. 왜? 우리는 자꾸 앞에부터 보거든. 뒤에는 자꾸 안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쪽에다가 제일 헤비한 것들을 넣어놨고, 뒤쪽으로 넘어가면 2권부터가 이제 산업보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 파트 5부터 넘어가면 조금 가벼워져요. 근데 산업보건은 좀 어려워요. 그래도 산업보건이 좀 어렵고, 나머지 이제 식품위생, 보건영양, 인구보건, 모자보건, 학교보건, 보건교육, 노인보건, 정신보건, 보건행정, 사회보장까지 들어가고, 자, 이게 보면은 식품위생도 한 과목, 보건 영양도 한 과목, 인구보건도 한 과목, 모자보건도 한 과목, 학교보건도 한 과목, 보건교육도 한 과목, 각각의 과목들이에요. 그거를 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게 공중보건이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 파트에 보건행정이랑 사회보장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보건직 같은 경우는 보건행정을 어차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복습 정도 개념인 거고, 기술직 같은 경우는 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또 보건행정도 요약해 놓은 건데 그걸 또 요약을 해서 넣어놨으니 이제 공부하기 이해도 좀 덜 되고 어려워요. 근데 기술직 시험에 보건행정 문제가 보통 2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많이 나올 때 3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은 90점을 못 넘는 거예요. 여기 공부 안 하면. 근데 일부 이제 공중보건 우리 수험서들 중에서 보건행정이 아예 포함이 안 된 교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술직 준비하는데 굉장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그 보건행정까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 꼭 출제될 만한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챕터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면 출제 경향을 한번 보면은 뭐 2019년부터 22년까지 쭉 정리를 해놨고, 여러분들 교재 이제 보시면 여기에도 다 있어요. 그 공중보건 총론 들어가기 전에 딱 앞에 보면은 이렇게 출제 빈도에서 챕터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의미 없어. 여기 뭐 한 문제 나온다고 공부 안 할 거야? 여기 문제 출제 안 됐다고 공부 안 할 거야? 어차피 다 해야 돼요. 어디에서 뭐가 나오든 우리는 목표 점수가 몇 점이다? 100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공중보건이라는 과목에 100점을 맞게 하기 위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국가고시다, 뭐 자격증 시험이다, 그러면 이렇게 수업 안 해요. 저도 그냥 심하위로만 해주면 돼. 그럼 80점은 맞거든? 그럼 됐잖아. 뭐로 굳이 100점을 맞아. 근데 우리는 100점을 맞아야지 나머지 과목에서 부족한 걸 채워 넣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수험생 중에 시험 보고 와서 저 공중보건 100점 맞았어요, 보건행정 100점 맞았어요 연락 주는 학생 되게 많고요. 하나 틀려서 너무 아쉬워요 라고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출제 빈도를 보면 당연히 파트 1부터 파트 4, 그러니까 그 공중보건 총론부터 해서 환경보건까지 1권에 있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만큼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내용이 되게 없어요. 심플해요. 공부하기도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보시면은 보건행정이랑 사회부장 파트 보시면 2문제에서 3문제는 반드시 출제해야 된다. 기술직 시험에 이렇게, 서울시 기술직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행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갈 건데, 우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원래 OT 때 보통 이 얘기를 하는데, OT 때는 안 했고 그냥 우리 수업하면서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고 가면은,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1년 공부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아직 좀 부족해. 그래서 한 번 더 하면 될 것 같아 라는 사람도 있고, 이제 3년차 됐어. 근데 될 것 같은데 되게 아슬아슬하게 간당간당하게 떨어졌어 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어떡해. 그래서 막 이런 좌절을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되게 다양하게 우리 수험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중에 누군가이겠죠.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지금 공부를 처음 시작한다. 나는 지금 첫 공부야 라고 하면은 목표가 뭐예요? 난 다음에 있는 시험에 무조건 붙을 거야. 단기 합격이 목표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이 목표다. 우리 합격생들 그거 후기 보면은 뭐 저 6개월 만에 붙었어요. 4개월 만에 붙었어요. 5개월 만에 붙었어요. 막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좀?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제가 보기에도 제일 충격적인 거는 보건연구사 시험인데, 보건연구사는 사실 되게 공부할 책도 되게 많고 광범위하고 문제도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3개월 만에 실제 우리 실강생이 서울시에 3개월 만에 붙었고, 우리 합격수계도 보면은 뭐 5개월 만에 붙었어요. 1년 만에 붙었어요가 막 올라와요. 이게 가능해?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단기 합격한 학생들은 어떻게 단기 합격을 하게 됐을까요? 정말 그 짧은 기간에 자기가 쏟을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은 거예요. 그건 자기 스타일인 거예요. 사람마다 공부하는 성향이라던가 어떤 일하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춰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막, 한 6개월을 새벽부터 잠자는 한 3, 4시간 빼고는 모두 공부. 난 그건 불가능해. 난 그렇게 집중할 수도 없고, 난 그러다 나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그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런 성향이다. 한 번에 팍 하고 나는 끝!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다. 라면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건 개인 성향 차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면 보통 그래도 기본적으로 1년, 내년 6월에 있는 시험에 내가 합격할 거다. 내년 2월에 있는 시험에 합격할 거다라는 걸 목표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제 한 1년 했는데 아슬아슬하게 예를 들어 합격선이 89점인데 내가 85점으로 떨어졌다.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합격이 가능해요. 근데 그 조금을 더 채워야 되는데, 조금을 채우는 과정에서 뭘 하냐면 아는 것만 봐. 아는 것만 보고 했던 것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내가 어디에서 틀려요? 모르는 거에서 틀리는데 자꾸 익숙한 것만 보고 나 공부 다 한 것 같거든. 그래서 공부를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회독을 하는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어보면은 내가 틀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리는 부분들, 틀리는 이유들을 찾아서 거길 채워 나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처음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필기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진 수험생을 만나는 거였어. 그게 처음에 제가 처음 딱 강의 시작할 때 제 첫 회 강의를 듣고 어떤 학생이 필기 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첫 강의인데, 이걸 처음 강의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대. 되게 그때 한 20대 중반 정도 됐고 되게 여리여리한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나 그 학생 눈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내 잘못 같고 막 내가 잘못한 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친구를 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 학생이 수업을 또 들었어. 근데 그 다음에 필기 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면접에서 또 떨어진 거야. 어떻게, 진짜 내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그 뒤로 안 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의 다른 친구가 학원에 왔어. 얘기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냥 마음을 비운 거야. 이 친구가 마음을 다 비우고 될 대로 되라서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 친구가 파주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파주로 시험을 쳤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겠어? 당연히 여러분들 모두처럼 작년에 경쟁률이 어땠고 합격선이 어디가 높았고 이거를 막 한 다음에 올해 몇 명을 뽑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면 유리할까 막 했겠지. 그걸 계속 하다가 마음을 내려놨어. 그 친구도 엄청 카페에 들어가서 막 그 지역 다른 합격생들 찾아보고 막 엄청 그랬었거든요. 다 내려놓고 집에서 제일 가까운데 그냥 넣었어. 합격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녀, 가까워서.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우리 그 합격자의 밤 할 때도 오고 저한테도 이제 가끔씩 연락이 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고 난 뒤로 얼마나 많은 그런 같은 케이스를 받겠어요. 면접에서 떨어진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며칠 전에도 어떤 학생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교수님 저 이렇게 해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너무 우울해, 슬프고 힘들어서 공부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다시 해봐야겠다라고 딱 강의를 틀었는데 제가 이제 면접 얘기 요걸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친구가 울고 다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최종 합격했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는 그 많은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시험에 붙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거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인성이 잘못됐나? 내가 얼굴이 이래서? 내가 말투가 이래서? 그거 전혀 아니고 그냥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결론은 내가 나한테 맞는 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어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면접에서 떨어졌었어요. 아까도 왜 3년 공부한 친구 있었고 그 친구 말고 우리 합격 후기에 되게 많이 올라오고 영상에 있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첫 해 시험부터 다 붙었어요. 계속 첫 해 시험부터 다 붙고 모의고사 봐도 걔는 하나 이상 안 틀려요. 걔는 너무 잘해. 근데 면접에 그리고 인성도 너무 좋고 누가 봐도 그 친구는 너무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면접에서 떨어졌어. 경기도에서. 심지어 합격선이 90점이었고 그 친구가 95점이었고 한 명을 뽑고 두 명이 필기 합격했어요. 그럼 얘가 95점이고 다른 한 명이 90점이잖아. 그럼 내가 점수가 높으니까 당연히 붙을 줄 알았지. 근데 경기도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 진짜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한 일주일을 울고 그 해에 다시 서울시 시험을 봐서 서울시에 붙어서 그 친구도 여기 어디야 사당 쪽에 있는 보건소에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그렇게 가 있어요. 결국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충분히 했어요. 점수가 돼요.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충분히 되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 그거는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었을 뿐이다 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만약에 갔잖아. 억지로 내가 붙어서 갔잖아. 분명 거기에 정말 그지 같은 상사가 있었을 거예요. 갔으면 더 안 좋아. 떨어져서 다행인 거야. 그때 거기 안 떨어졌으면 여기 못 갔잖아. 인생이 그래요. 정말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뭔가 나한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됐다? 그거는 내 자리 아닌 거예요. 거기 갔으면 분명히 더 안 좋은 일 생겼을 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돼서 더 좋은 데 가게 됐다라는 거에 감사하는 날이 분명히 와요. 수험생활 1년, 2년, 3년 되게 긴 거 같죠? 합격하고 나면은 내가 3년을 공부했는지 2년을 공부했는지 아무 생각도 안 나. 여러분들 대학 들어간 다음에 재수해서 왔어요? 삼수해서 왔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대학생 딱 되면 그때 끝이야.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2년 걸렸든 3년 걸렸든 합격하면 그때부터 끝이야. 어차피 3년이 길어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길어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길어요. 직장생활 할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조바심 낼 필요 없다. 내가 공부를 몇 해 했어도 조바심 낼 필요 없이 그냥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꼭 하는 거고 자꾸 말이 길어져서 어떡하지?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가면은 공부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제발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뭐를? 합격할 거를. 그럼 합격할 거를 믿고 공부하는 거랑 내가 불안해하면서 공부하는 거랑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냐면 합격할 거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은 이거 하나만 보면 붙을 것 같은 거야.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 이거 본다고 붙겠어? 떨어질 것 같은데? 하나라도 덜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삼신할머니가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얘기해 드리는 건데 삼신할머니가 아기를 점지해 줄 때 어떻게 점지해 주냐면 내가 너무 이제 딸을 낳고 싶어요. 근데 아들 낳을까봐 너무 무서운 거야.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아들 낳으면 안 돼요. 제발 아들만은 안 돼요. 하면 아들을 점지해 주고요. 저 딸 낳고 싶어요. 딸 낳고 싶어요. 하면 딸을 점지해 준대요. 차이가 뭐예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생각하고 있느냐 딸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합격을 생각하고 있느냐 불합격을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거 진짜 맞거든요. 여러분 믿고 해보세요. 그래서 믿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내가 시험 보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나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럼 그 가고 싶은 그 지역 주변을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그냥 연예 기사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합격하고 싶은 그 지역에 뭐 보건소가 있어요. 그럼 그 보건소 주변에 나 합격하면은 뭐 차는 뭐로 사고 집은 어디다 얻고
합격한 다음에 퇴근하면 취미생활은 뭐를 하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합격한 다음에 그리고 제일 많이 실제 수험생들이 우리 합격생들이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합격한 다음에 발령받기까지 기간 있으면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보통 합격하면 바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는 보통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발령까지. 그럼 그때 이제 어디 여행 갈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사당 쪽에 그 합격했던 그 친구는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 친구가 11월 시험에 10월달 서울시 시험에 합격을 한 다음에 가족이랑 유럽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유럽 여행 딱 갔다 오자마자 코로나 빵 그리고 1월달에 발령 딱 한 다음에 죽도록 일을 하다가 육아휴직 들어가고 지금은 좀 편해졌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내가 합격하고 어디 여행을 갈지 합격한 다음에 일하면서 어떤 것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미 나는 거기 합격해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믿음이 들어요. 그랬을 때 훨씬 더 공부의 효율도 높아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적어두세요. 여러분들의 목표 점수 책상 앞에다 항상 붙여두세요. 몇 점? 100점. 근데 우리 일 되게 그렇다? 누가 보면은 쟤 무슨 100점이 목표래 뭐라 할까봐 괜히 찔리고 막 눈치 보여. 하나도 필요 없어요. 100점 맞는다니까 진짜로. 그리고 100점을 적어놔야 못해도 95점을 맞아요. 근데 내가 애초에 목표가 90점이잖아요. 85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랑 보건행정은 무조건 100점. 다른 과목도 크게 써요. 목표인데 뭐 어때? 100점 적어놓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그렇게 가요. 실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어쩌다 보니 그 OT에 해야 될 얘기들이 여기까지 길어졌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해서 OT로 제가 그냥 정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에 대한 어떤 준비, 마음가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까지 조금 더 얘기를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OT를 마무리를 하고 잠깐 쉬었다가 수업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